네, 안녕하세요. 네, 읽어볼래 읽어입니다. 오늘 이제 볼래님이랑 같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왔는데 볼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게 오고 계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혼자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따가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화면의 구도를 바꿔야겠죠. 이어서 붉은 손가락 이어서 읽을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1, 2, 3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편부터 시작을 할 건데 4번부터 쭉 이어서 계속 녹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 가능한 부분은 좀 건너뛰어서 좀 전개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음울한 화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전차는 역에 도착했다. 아키오는 승객의 물결에 떠밀리시다시피 홈으로 나섰다. 역 계단을 내려가자 버스 정류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아키오는 그 줄 끝에 붙어 서려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바로 옆 슈퍼마켓 앞에서 갈분 떡을 특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유난히 좋아하는 떡이었다. 어떠세요? 젊은 여자 판매원이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다. 아키오는 상의 안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야이코의 부르퉁한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집에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런 때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떡을 달랑달랑 들고 들어가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기라도 한다면 정말 못 봐줄 노릇이다. 오늘은 그냥 가야겠네. 아키오는 사과하듯이 말하고 판매대 앞을 빠져나갔다. 그러자 아키오와 자리를 바꾸듯이 30살 남짓한 남자가 갈분 떡 판매원에게 다가왔다. 저 미안한데요. 핑크색 트레이닝복 입은 여자애 못 보셨어요? 7살인데. 기묘한 질문에 아키오는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남자는 사진 한 장을 판매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키는 요만하고 머리는 어깨쯤까지 길어요. 여자 판매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자애 혼자예요? 그럴 거예요. 그럼 못 본 것 같아요. 미안해요. 남자는 실망한 기색으로 인사를 건네더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슈퍼마켓 쪽으로 걸어갔다. 같은 질문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려는 모양이었다. 애를 잃어버렸나 보다 라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7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걱정이 되어 역 앞까지 찾으러 나올 만도 했다. 남자는 분명 이 근처에 살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버스가 왔다. 줄을 따라 아키오도 올라탔으며 버스도 사람으로 가득했다. 겨우겨우 가죽 손잡이를 확보했을 때는 벌써 아까 본 남자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정류장까지 약 10분 동안을 버스에서 흔들리다가 아키오는 거기서 다시 5분을 걸었다. 야키오가 미처 팔아치우지 못한 집의 대문은 전등이 꺼져 있었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열쇠가 채워져 있었다. 별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열쇠를 꺼냈다. 문단속 좀 잘하라고 늘 얘기를 해도 야이코는 제대로 열쇠를 채운 일이 별로 없었다. 집 안은 유난히 어두웠다.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불이 다 완전 조명이 다 꺼져 있던 거죠. 꺼져 있고 인기척도 지금 안 느껴지고 평소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던 아내가 지금 안에서 문을 잠근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신을 벗고 있으려니 바로 옆에 방문이 슥 열렸다. 흠칫 놀라 아키오는 얼굴을 들었다. 야이코가 느린 동작으로 방 밖으로 나선다. 검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집에 있을 때 그녀는 좀채 치마를 입지 않았다. 늦었네. 나른한 어조로 야이코는 말했다. 전화 받고 곧바로 회사를 나왔는데 거기까지 말한 참에 아키오의 목소리가 뚝 끊겨버렸다. 야이코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안색이 창백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생겨서 갑자기 늙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야이코는 얼른 대답하지 않고 한숨을 한 번 내쉬었다. 여보, 저기라니. 야이코가 다이닝룸의 문을 열었다. 그것도 깜깜했다. 이상한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다.
부엌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건 그 때문이리라. 냄새의 원인을 묻기 전에 아키오는 손으로 더듬더듬 전등 스위치를 켜려고 했다. 오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키가 크네요. 앉은 키가 큰 거는 어디가 짧다는 거겠죠? 아까 제가 혼자 입고 있었는데 드디어 와주셨어요. 볼레님이 진짜. 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저는 볼레예요. 얘는? 일거입니다. 네. 보고 싶으셨죠? 벌써? 아니요, 질거님 훨씬 더 보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붉은 손가락 때문에 붉게 물들이고 왔습니다. 저기 어두운 분위기를 살리고 저기 검정색을 네. 입었는데요. 네, 아니 그냥 집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볼레님이 딱 들어오시는 그 타이밍이 응. 사건이 막 시작할 때였어요. 흐름을 흐름을 딱 끊었어. 마치 60초 후에 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자아내는 끊어 막 이래. 이 끊어내는 신공 보석을 봤어요. 낚시 신공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게 뜨겠지? 광고 같은데. 나한테 이제 편집점까지 말한다. 여보 저기라니. 야에코가 다이닝룸의 문을 열었다. 그것도 깜깜했다. 이상한 냄새가 희미하게 떠돌았다. 부엌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건 그 때문이리라. 냄새의 원인을 묻기 전에 아키오는 손으로 더듬더듬 전등 스위치를 켜려고 했다. 켜지마! 작지만 강한 어조로 야에코가 부르짖었다. 아키오는 깜짝 놀라 손을 걷어들였다. 왜 그래? 정원을 좀 내다봐. 정원? 아키오는 가방을 옆에 의자에 내려놓고 정원 쪽으로 난 유리문으로 다가갔다. 커튼이 귀를 맞춰 꼭 닫혀 있었다. 그는 멈칫멈칫 커튼을 젖혔다. 정원이라야 가까스로 모양새만 갖춘 알량한 것이었다. 일단 잔디도 있고 나무도 심었지만 기껏해야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오히려 뒷마당 쪽이 다리가 더 널찍했다. 그쪽이 남향이었기 때문이다. 아키오는 시선에 집중했다. 벽돌담 바로 앞에 검은 비닐봉투가 보였다.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다. 요즘에는 검은 비닐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쓰는 일이 없었다. 뭐야 저 봉투? 그가 묻자 야에코는 식탁 위에서 무언가 집어들어 말없이 아키오 쪽으로 내밀었다. 손전등이었다. 아키오는 야에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슬며시 시선을 피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유리문에 반월형 자물쇠를 돌렸다. 문을 열고 손전등에 스위치를 켰다. 불을 비춰보니 뭔가의 위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워놓은 듯 했다. 그는 허리를 숙이고 비닐 아래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하얀 양말을 신은 작은 발 한쪽이 보였다. 또 다른 쪽 발에는 작은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다. 몇 초 동안 아키오의 머리는 하얗게 비어버렸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나왔습니다. 일거님 머리도 잠깐 빈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상상을 하면서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무서운데 아무튼 그는 정원에 왜 그런 것이 있는지 그 의미를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작은 발로 보이는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발인 것인지 그것조차 얼른 믿어지지 않았다. 저거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야이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루즈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어딘가에 여자애. 모르는 아이야? 근데 왜 저기에 저러고 있어? 아무런 대답 없이 야이코는 눈을 떨구었다. 아키오는 결정적인 말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살아있어? 야이코는 고개를 끄덕여주기를 빌었으나 하지만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한순간에 후끈 달아오르는 것을 아키오는 느꼈다. 그러면서도 팔다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무슨 일인데 대체? 나도 몰라.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저 애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 그래서 남의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비닐봉투를 씌웠어? 경찰에는? 어떻게 경찰에 알려? 반항적인 눈빛으로 야이코는 아키오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고통스러운 듯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일단 지금 사건이 발생이 된 것 같죠? 근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이가 어떻게 와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뭘 씌워 놓은 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경황이 없으면 그걸 씌워 놓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열심히 씌워 놨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키오의 심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갑자기 너무 앞에 이야기도 없이 지금 음. 결말부터 만난 느낌? 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아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네. 돌연 아키오는 상황을 이해했다. 아내가 갑작스레 초췌해진 이유도 남의 눈에 띄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는 말의 의미도 깨달았다. 나오미는 아키오는 물었다. 나오미는 어디 있어? 제 방에. 불러와. 근데 걔가 도무지 나오질 않아. 눈앞이 절망적으로 깜깜해졌다. 소녀의 사체와 아들은 역시 무관한 거 아니었던 것이다. 뭔가 물어봤어? 방 밖에서 잠깐. 왜 방 안으로 안 들어갔어? 그래도 라면서 야이코는 눈을 치뜨고 아키오를 쳐다보았다. 원망스러운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아, 됐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저 여자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래? 시끄럽대. 아무려나 엄마가 무슨 상관이냐고. 나오미가 내뱉을 만한 말이었다. 그 말을 내뱉을 때의 목소리 느낌까지 아키오는 충분히 상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그게 내 자식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은 기분이었다. 추워. 문 닫아도 돼? 야이코는 유리문에 손을 댔다. 애써 정원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정말 죽었어? 야이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 지금 정신을 잃은 거 아니야?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정말.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한눈에 알아버렸다니까. 당신만 해도 금방 알아봤잖아.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떤 상황? 야이코는 이마에 손을 짚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여기 다이닝룸 바닥에 오줌 자국이 있었어. 그 여자애가 싼 것 같아. 여자애는 눈을 뜬 채로 그 이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냄새의 이유를 아키오는 깨달았다. 분명 여자애는 이 다이닝룸에서 죽은 것이다. 피는 안 났어? 야이코는 고개를 저었다. 안 난 것 같아. 정말이야? 피는 안 났어도 어딘가 상처는 없었어?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듯한 흔적이라든가. 제발 사고였기를 아키오는 빌었다. 하지만 야이코는 다시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미처 못 봤어.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목이 졸린 것 같아. 가슴에 통증이 내달릴 만큼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키오는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목을 조르다니. 대체 누가? 목이 졸린 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어쩐지 내 짐작에. 그게 목이 졸린 사체는 오줌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그건 아키오도 알고 있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소설에서 읽었을 것이다. 손전등이 내내 켜진 채였다. 그는 스위치를 끄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대로 문으로 향했다. 어디가? 2층에. 당연히 2층에 가지. 그럼 내가 지금 어딜 가겠냐는 말을 꿀꺽 삼켜버렸다. 아들이 지금 2층에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이제 어떤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목이 졸렸다. 근데 딱 봐도 지금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리 이제 텔레비전이나 뭐 소설에서 목이 네. 졸린 사체는 오줌을 흘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목이 졸렸을 거라고 상상한다는 게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정말 경황이 없는 상황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그러니 상관이야? 무서운데. 여기서 심한 말 한번 해도 돼요? 네, 한번 카메라를 봐서 한번 향해서 한번 해주시죠. 자식이 뭔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문을 뜯어서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그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키오가 지금 2층에 가서 이제 아마 그런 전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빨리 읽어줘요. 나오미, 아키오는 중학교 3학년. 벌써 중학교 3학년이네요. 음. 저번 시간에 이제 7년이 지나고 거기까지 오긴 그러네요. 했는데 훌쩍 갔네요, 진짜.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내려다보면서 불렀다. 하지만 나오미는 반응이 없었다. 손가락 끝만 잽싸게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리얼한 등장인물들이 사륙을 거듭하고 있었다. 나오미! 아키오가 거친 말투로 소리치자 그제야 나오미는 고개를 슬쩍 틀었다. 쳇! 하고 혀를 차는 소리가 얼핏 들렸다. 어머. 에이 시끄러워 라고 중얼거린 것도 같았다. 저 여자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신경질이 난다는 듯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었다. 네가 그랬어? 오. 나오미의 입술 끝이 경련하듯이 움직였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어떻게 저렇게 됐어? 에이 시끄러워 죽겠네. 나도 몰라. 모르다니 그게 지금 말이 돼? 나오미 똑바로 대답해. 저희 어디 사는 애야? 어디서 데려왔어? 나오미의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뜨고 필사적으로 게임에 빠져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걸로 귀찮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모양이었다. 누가 그랬는지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게 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면서 어떻게 현실에서 사람을 죽였지? 더 신기한데? 헐. 그 지금 나오미의 태도가 굉장히 삐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듭니다. 굉장히 그 어릴 때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귀여웠던 모습보다 사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3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키오는 우두커니 선 채 아들의 갈색 머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모니터에서는 화려한 효과음이며 음악이 흘러나왔다. 캐릭터들의 비명이며 고함 소리도 뒤섞여 있었다. 아들의 손에서 컨트롤러를 빼앗아 버리고 싶었다. 텔레비전의 전원을 꺼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이런 판국에서도 아키오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아! 이전에 한번 그랬다가 나오미가 반 미치광이가 상태가 되어 집안의 물건을 때려 부수는 꼴을 목격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짓거리를 했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봤었어야지. 그걸 지금 대충 넘어갔으니까 지금도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일시적인 반항 상태도 아니고 네. 머리 색깔도 갈색이라고 하는 거 보면 유교맨! 학생인데 소위 말하는 조금 지금 날라리 약간 느낌이 노는 있거든요. 친구. 네. 게임을 하면서 지금 있는 상태 자체가 저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 아닌 것 나는 같습니다. 이해됐지만 머리가 갈색인 것 때문이라니. 아키오는 아들의 침대 옆을 보았다. DVD며 만화 잡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순진한 얼굴에 앳된 소녀가 음란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표지가 보였다. 정상 아니에요. 그죠?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야이코가 복도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예, 아가,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 제발 부탁이야. 아들한테 애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가는 무슨 얼어 죽을 아가? 아키오는 불끈 화가 났다. 나오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야이코는 방으로 들어와 아들 뒤에 앉았다. 살그머시 오른편 어깨에 손을 얹는다. 예, 제발 부탁이다.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봐. 게임은 이제 그만하고.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자 모니터에 뭔가 폭발하는 듯한 화면이 떴다. 에이씨 라고 나오미는 소리를 내질렀다. 게임 오버가 된 모양이었다. 왜 그래? 나오미 어지간히 작작해라. 지금 무슨 일이 난지 알기나 해? 자기도 모르게 아키오가 소리를 치자 나오미는 손에 들고 있던 컨트롤러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입을 삐뚤음하게 틀고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 예, 그러면 안 돼. 당신도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말고. 야이코는 나오미를 달래듯이 양 어깨에 손을 얹고 아키오 쪽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하라잖아. 너 저렇게 놔둔 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아? 시끄러워.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그거 말고는 도대체 아는 단어가 없는가? 하고 아키오는 흥분한 상태로 머리 한 귀퉁이에서 생각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만큼 바보 멍텅구리였다. 알았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경찰서로 가자. 오. 그의 말에 어머니와 아들은 동시에 바짝 굳어버렸다. 야이코가 눈을 치떴다. 여보. 아니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난들 어쩔 수가 없잖아. 웃기지 마. 나오미가 난폭하게 나왔다.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안 가 나는. 곁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움켜쥐더니 아키오를 향해 냅다 내던졌다. 아키오가 몸을 피하자 리모컨은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리모컨 안에 있는 건전지가 튀어나와
투두둑 흩어졌다. 예, 아가, 진정해. 제발 가만히 있어. 야이코는 끌어안다시피 나오미의 손을 덮어 눌렀다. 그래, 안 가도 돼. 경찰서 같은 데는 안 가. 당신,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적당히 둘러대서 우선 당장 애를 달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언젠가는. 당신은 아무 말 하지 마. 야이코가 외쳤다. 당신은 일단 나가 있어. 내가 물어볼 거야. 똑똑히 잘 물어본다고. 나는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한 일은 부모한테 책임이 있어. 나는 몰라. 어머니의 몸이 보호막이 된 상태에서 나오미는 소리를 내지르며 아키오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 반성이나 후회의 빛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다. 허. 어떤 상황에서나 자신은 나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주위 사람에게 떠넘겨온, 이날까지 계속 떼거지만 써온 바로 그 얼굴이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나오미가 마음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다. 단단히 물어보라고. 그 말만 던져놓고 아키오는 방을 나왔다. 하고 4편이 끝났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저의 정서에는 사실 너무 기가 막혀요. 아 지금 그쵸 전혀 말이 네.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수금을 하러 방에 올라갔는데 네. 쳐다도 안 보고 대화가 되고 네. 있으며 아버지가 말을 하자 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냥 쥐어서 이렇게 던졌다.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가정 환경인가 이게 과연?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혀 자기의 반성과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냥 현실 인지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하는 게 느껴져서 이 친구가 도대체 이 7살이었던 그때 그리고 아주 베이비였을 때 7살이었을 때 중3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자랐길래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가. 그렇죠. 굉장히 사실 야이코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 되게 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아이만이라도 보내도 됐었는데 그마저도 안 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네. 보내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보통의 엄마라면 육아를 하기가 피곤해서라도 한두 번쯤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자기가 다 견디고 참고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튼 네. 뭐 야이코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아빠 아키오는 또 이럴 때는 그 전에 이렇게 회피 아키오였잖아요. 네. 지금 뭐 바로 경찰서에 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야이코가 무슨 경찰은 무슨 안 돼. 일단 내가 물어보겠다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전혀 지금 일반적이지 않고 네. 뭐 정말 애만 너무 감싸들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볼 거지만 아까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그죠? 그죠? 남편 오기 전에 미리 이제 달래서 물어본 다음에 그래도 됐는데 이제 겨우 쥐어짜면서 물어보겠다는 것도 저번부터 좀 느끼긴 했지만 야이코가 말은 막 팍팍 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도 저는 회피하고 있다. 배려가 없는 회피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요. 두근거려. 일건님께서 되게 따뜻한 심장을 갖고 계셔서 지금 많이 두근거리신데요. 제가 더 많이 두근거리게 해드릴게요. 5. 나오미가 고함치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야이코가 이야기를 잘 끌어내고 있는 걸까? 늘 하던 대로 어린아기 달래듯 조심조심 말을 붙이고 있을 게 틀림없었다. 나오미는 어렸을 때부터 걸핏하며 신경질을 내며 때를 쓰는 성질이어서 어느새 그게 야이코의 스타일이 되어버렸다. 아키오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육아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온 이상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다. 그나저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지만 전혀 짐작도 못하는 건 아니었다. 나오미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아키오는 막연하게나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다. 두어 달 전에 야이코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야이코가 시장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정원에서 다이닝 룸으로 올라오는 곳에 나오미가 이웃 여자애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오미는 컵을 들고 있었고 여자애에게 뭔가 마시게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야이코를 보자마자 나오미는 컵에 든 것을 마당에 쏟아버리고 여자애를 집에 돌려보냈다. 그것뿐이라면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나중에 야이코가 조사해보니 부엌에 술병에 손을 댄 흔적이 있더라는 것이었다. 여자애에게 술을 먹이고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라고 야이코는 말했다. 설마 하고 아키오는 웃었다. 농담으로 그저 흘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야이코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나오미에게 성적으로 유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집 앞으로 어린애가 지나가면 골똘히 쳐다보고 그런다니까. 게다가 지난번 친척 장례식 때 나오미가 유난히 에리카 짱 곁으로만 가려고 했지. 걔가 이제 겨우 초등학교 들어간 여자애야. 이상하지 않아?
아닌 게 아니라 야이코의 말을 듣고 보니 나오미의 비정상적인 성향이 어렴풋이 감지되었다. 하지만 아키오는 뭔가 대책이라고 할 만한 게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사고가 제자리에서 헛돌고 있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그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버렸던 것이다.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짐작이 부디 착각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 우선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잖아. 고심 끝에 내놓은 아키오의 대답이 그것이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두어 달 전에 지금 네. 있었던 사건에서 야이코가 했던 반응과 아키오가 했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잖아요. 야이코는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전에 장례식에서 어린 그 에리카 짱에게 네. 막 유난히 하는 그렇게 집착하는 자기 아들 나오미의 모습까지 예를 들어가며 위험하다, 좀 심각하다, 이상하다라고 막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도 아이 뭐 웃어 넘기고 뭐 좀 더 두고 볼 두고자. 일이잖아 막 이러면서 뭐 하는 짓이에요. 회피 기술이 회피 기술만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할게요. 네. 야이코가 그 대답에 만족했을 리 없다. 그래도 한참이나 침묵한 뒤에 그래, 하긴 그렇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아키오는 되도록 아들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보는 한에서는 나오미에게 유아 성애 같은 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물론 그가 아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애초에 얼굴을 마주할 일이 너무 적었던 것이다. 아키오가 집을 나설 때 나오미는 아직 이불 속에 있었고 회사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식사 때만이 공간을 공유하는 얼마 안 돼. 그때도 나오미는 최대한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고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도 최소한 짧은 말로 끝내버리려고 했다. 나오미가 언제부터 그런 식이 되었는지 아키오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다소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는 했지만 초등학생 때는 부모 말을 곧잘 들었고 나무라면 반성을 하는 순진함도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키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뭔가를 주의를 줘도 전혀 무반응이고 거기에 화가 나서 좀 더 심하게 나무라거나 하면 흥분해서 거칠게 날뛰었다. 아키오는 아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되도록 줄이기로 했다. 이 반응이 더 웃겨요. 안 보기로 했다. 어. 그러니까 줄이기로 했다. 네, 아니 늘려야 네. 되잖아요. 늘리고 뭔가 깊이를 좀 있게 해야 되는데 줄이기로 했다. 지금 나오미의 행동이 왜 그렇게 난폭적이고 혼자 방에서만 있는 건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머지않아 반항기도 지나갈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우선 당장 편한 대로 낙관적인 기대만 품고 있었다. 낙관. 야이코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일찌감치 그 싹을 잘라야 한다는 적극성이라고는 없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자신의 눈 앞에서 많은 그런 기색이 드러나지 않기만을 빌었다. 뭐 pray for you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오! 그런 느낌이죠. 무한 이기주의. 아빠야. 심지어 아빠입니다. 심지어 아빠. 그때 어떻게든 손을 썼더라면 이라고 아키오는 허망한 후회를 했다. 하지만 그때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옳았단 말인가. 삐그덕 하고 나무바닥에 울리는 소리가 났다. 야이코가 계단을 내려오는 길이었다. 입을 반쯤 벌리고 멍하니 아키오를 응시하며 아내는 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더니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이 불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물어봤어? 아키오는 말했다. 야이코는 남편에게 옆 얼굴을 보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뭐래? 입을 열기 전에 야이코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을 졸랐대. 아키오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뭔가 잘못 안 것이기를 간절히 몽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집 아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오미도 모른대. 그럼 어디서 데려왔어? 길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아이래. 그리고 나오미가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애가 먼저 따라왔대. 말도 안 돼. 그런 뻔한 말을 믿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녀는 뒷말을 삼켜버렸다. 아키오는 주먹을 움켜쥐고 탁자를 내리쳤다. 나오미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사냥감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녀석이 좋아하는 타입의 소녀를 우연히 발견한 순간 가슴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마성의 눈을 떴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건 틀림없이 녀석 쪽에서 먼저 접근했을 터였다. 요즘은 어떤 부모든 어린 딸에게 낯선 사람은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노상 입버릇처럼 타이르지 않는가. 어린애들이 험한 꼴을 당하는 일이 많은 세상이고 보니 어떤 부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그런 험한 짓을 하는 악마가 될 줄이야. 나오미가 그럴싸한 말로 소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는 모습이 아키오의 머릿속에 그려졌다.
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대할 때 어처구니 없는 제 요구를 들어달라고 할 때 녀석이 놀랄 만큼 상냥한 말투를 쓴다는 것을 아키오는 잘 알고 있었다. 왜 목을 조른 거야 대체? 함께 재미있게 놀려고 했는데 여자애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잠깐 위협할 마음으로 목을 잡았대.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대. 놀다니 중학생이 그런 어린 여자애하고 뭐라고 논단 말이야. 나도 모르지 그건. 안 물어봤어? 야이코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겠느냐고 옆 얼굴로 말하고 있었다. 아키오는 그런 아내를 노려보며 어차피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텔레비전 뉴스 방송에서 간간히 귀에 들어오던 어린 소녀를 성추행하려고 라는 말이 생각났다. 하지만 그 성추행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생각해본 일은 없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건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냥 잠깐 위협할 마음으로 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낸 나오미 앞에서 여자아이는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나오미는 소녀의 목덜미에 손을 댔다. 힘 조절 따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다. 어디서 죽였어? 다이닝룸. 그런 데서? 같이 주스를 마시려고 했대. 그 주스에 술이든 뭐든 넣을 속셈이었을 것이라고 아키오는 추측했다. 그래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대? 여자아이가 오줌을 흘려서 바닥이 더러워질까봐 정원 쪽으로 밀어냈대. 그래서 다이닝룸에서 이상한 냄새가 떠돌았던 모양이다. 그러고는 그것뿐이야. 그것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 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아키오는 현기증을 느꼈다. 이대로 정신을 잃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 하고 생각했다. 어린 소녀를 죽여놓고 나오미가 걱정하고 고작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뿐이었다니. 화가 나죠. 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 아키오도 사건의 이제 전말을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나오미의 머릿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순간 아들의 심경이 어땠을지 아키오는 손에 잡힐 때 짐작이 갔다. 나오미는 일이 귀찮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귀찮은 일에서 도망치기 위해 무작정 제 방에 틀어박힌 것이다. 앞으로 일 따위 녀석은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의 사체를 그렇게 놔두면 분명 아버지나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장식장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아키오는 거기에 손을 내밀었다. 여보, 뭐 하려고? 야이코가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전화할 거야. 여보! 전화기를 든 아키오의 팔에 그녀가 매달렸다. 아키오는 그 손을 뿌리쳤다. 어쩔 도리가 없어. 이건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저래서야 아무리 봐도 여자아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아니 그래도 안 돼. 나오미는 어쩌라고. 야이코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매달렸다. 나오미의 장래는 어떻게 돼?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제가 일을 저질렀으니 죗값을 치러야지. 당신은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그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나마 자수를 시키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갱생할 기회도 주어질 거야. 얼굴도 이름도 발표되지 않아. 야이코가 왜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야 되는지 야이코스러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6. 11시가 지나자 아키오는 텔레비전을 껐다. 그때까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던 것은 어린 소녀가 행방불명이라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 방송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야이코는 맞은편 작은 방에 가 있었다. 괴롭게 묵직한 공기를 견디지 못하겠는지 다이닝룸에 나가 그 방에 들어간 게 벌써 2시간 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신들이 막다른 궁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키오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이닝룸에 불을 끄고 정원 쪽으로 난 유리문 옆에 섰다. 가만히 커튼을 열고 바깥의 기척을 살펴보았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이 집 정원까지는 와닿지 않았다. 정원이 온통 깜깜했다.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한참이나 그러고 서 있었다. 이윽고 정원에 놓인 검정 비닐봉투가 희미하게 보였다. 아키오는 장갑을 끼고 유리문에 반월령 자물쇠를 돌렸다. 접어둔 골판지 상자와 비닐테이프, 거기에 손전등을 들고 다시 정원에 내려섰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상자를 조립해 우선 바닥 부분을 비닐테이프로 고정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이. 긴장과 두려움이 그의 몸을 온통 휘감았다. 보이는 건 소녀의 발끝뿐이었다. 아직 한 번도 시체의 전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었다. 그냥 이대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다는 게 본심이었다. 이제껏 사람의 시체를 본 일이 없는 건 아니었다. 가장 최근에 목격했던 것이 아버지의 유체였다. 그 유체를 무섭다든가 으스스하다는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의사에 의해 사망이 확인된 뒤에도 아키오는 그 얼굴을 만질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마음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 비닐봉투의 불룩한 부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다. 도저히 그것을 들춰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체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확인하기가 두렵기도 했다. 병을 앓다 죽은 경우에는 숨을 거두기 전과 후에 그다지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었다. 잠깐 쳐다보는 것만으로 정말 죽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체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건강하게 잘 뛰어놀던 소녀가 돌연 살해된 것이다. 목이 졸려서. 그런 경우에 사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키오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무서운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만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살펴보는 것이라면 이렇게 큰 공포는 느끼지 않았을 터였다. 지금 다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긴장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소리 내거든요. 나 지금 긴장됐어. 지금 빨간 손톱이 너무 잘 보여서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긴장감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일이라면 사체를 상자에 집어넣는 것도 그리 크게 힘겹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상자를 꺼냈구나. 하지만 자신이 하려고 하는 짓이 너무도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무섭증이 드는 거라고는 아키오는 그렇게 깨달았다. 지금 사체를 들여다본다는 건 그 비도덕성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인 것이다. 멀리서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멍하니 서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이런 장면을 이웃 사람들이 보기라도 했다가는 그거야말로 이자는커녕 본전까지 다 날리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 아예 검은 비닐봉투에 감싼 채로 나갈까? 하고 생각했다. 공원 화장실에 내려놓자마자 화가 나네요. 눈을 꾹 감고 비닐봉투를 벗기고 사체는 쳐다보지 않고 돌아온다.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잠깐만, 공원 화장실에 버릴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지금 결국 이 사체를 처리하기로 마음 먹은 게 공원 화장실에. 생각이 버리고 너무 온다. 어이가 없어. 어디 산에 묻었다고 하면 그나마 정상적이지 네. 않아요? 아니 정상적이란 말도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기껏 지금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화장실. 너무 공원 황당하다 진짜. 하지만 곧바로 아키오는 고개를 저었다. 사체를 확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체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손을 댔다는 증거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막 일말의 아빠의 저거네요. 아빠로서 자식을 보호하겠다는 일말의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 이 부분은 참. 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는 자신에게 내깔렸다. 아무리 비인도적인 일이라 해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아키오는 심호흡을 하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다. 검은 비닐 봉투 끝을 잡고 천천히 들쳐나갔다. 소녀의 희고 가느다란 다리가 어둠 속에서 희뿌옇게 떠올랐다. 그 몸은 놀랄 만큼 작았다. 7살이라고 역 앞에서 본 남자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났다. 도대체 왜 이런 여리고 어린 아이를? 아들이 저지른 짓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키오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무 컴컴해서 자세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을 다져 먹고 손전등을 당겼다. 우선 전등을 땅바닥으로 숙인 채 스위치를 켠 다음 빛의 동그라미를 조금씩 사체 쪽으로 옮겨갔다. 소녀는 체크무늬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위는 핑크색 트레이닝복이었다. 귀여운 고양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었다. 딸아이의 귀여움이 돋보이도록 엄마가 골라 입혔을 것이다. 지금쯤 그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밤을 보내고 있을까? 닭살도다. 빛을 좀 더 위로 이동시켰다. 소녀의 뽀얀 얼굴이 아키오의 시선 끝에 들어왔다. 그 순간 그는 손전등의 스위치를 끄고 말았다. 그대로 한참을 아키오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헉헉 거친 숨을 토했다. 소녀는 반듯이 눕혀져 있었다. 얼굴은 위를 향하고 있었다. 소녀의 그 얼굴을 직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아이의 얼굴은 그의 망막에 낙인이 되어 찍혔다. 약한 빛을 받아 크고 뚜렷한 눈이 반짝였던 것마저도 아키오는 똑똑히 제 눈으로 깨달았다. 더 이상은 못해 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나오미와 관련될 만한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상자에 넣기로 했다. 괜히 섣부르게 손을 댔다가 도리어 증거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것이 변명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녀의 사체를 쳐다봤다가는 자신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버텨줄 것 같지 않았다. 되도록 얼굴을 보지 않도록 애쓰면서 소녀의 몸 밑에 양손을 넣었다.
들어 올렸더니 깜짝 놀랄 만큼 가벼웠다. 영락없이 인형 같았다. 아, 오줌이 새어나와서 치마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 치가 코 속을 파고들었다. 상자에 넣으려면 소녀의 팔과 다리를 약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사체는 시간이 지나면 경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그다지 힘든 작업은 아니었다. 상자에 담은 뒤 아키오는 잠시 두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올렸다. 무슨 합장?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 상자에 담았어요 지금 어린아이 사체를. 기가 막히다 진짜. 아, 그 다음은 이 큼직한 상자를 어떻게 공원까지 옮겨가느냐가 문제였다. 소녀의 몸은 가벼웠지만 상자에 넣고 보니 손에 들기가 어렵고 중심도 잘 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공원까지는 도보로 10분 남짓 걸린다. 아키오로서는 중간에 상자를 내려놓고 쉬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집과 지금 10분 정도 도보로 10분 걸리는 공원 화장실에 두고 오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근데 10분이면 조금 의아한 거는 오히려 차를 타거나 네. 뭐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네. 가까운 거리로 간다고 했던 게 조금은 지금 드는 의아한 생각인데. 근데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아키오가 신고하자고 했잖아요.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나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차도 있을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뛰기 너무 좋은데다가 이 사체를 유기한다는 것이 그냥 빨리 걸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무의식적인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아. 그런 발로의 행동인가?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죠. 너무 일반적이라면 아까 말한 산속이라든지 그쵸 그쵸. 그럴 것 같은데. 먼 어디다가 네 그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진짜. 나의 추리에 나는 닭살이 돋았어요. 옷으로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저도 순간 치느님이 어디 갔습니다. 네, 볼추리. 진짜 그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A를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상황적으로 B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실수로 A가 조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역시 심리학적으로는 또 쫓아올 자가 없죠. 자, 잠시 생각한 끝에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했다. 뭐야? 아, 더 기가 막혀. 현관 쪽으로 돌아가서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자전거 열쇠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아키오는 슬그머니 대문을 열었다. 앞쪽 도로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발을 내밀었다. 자전거 열쇠를 따고 대문 바로 앞까지 끌고 와 세웠다. 다시 정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다 아키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상자 옆에 누군가 우두커니 서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도 뭐야? 큰 충격에 아키오는 자칫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어. 거기서 뭐하고 있어?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우두커니 선 그림자의 정체는 금세 알아보았다. 어머니 마사에였다. 아 맞다, 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시죠. 잊고 있었습니다. 저도 순간. 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덜렁 서 있었다. 딱히 상자 쪽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없이 그저 비스듬히 위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왜 이런 한밤중에 밖에 나와 있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 따윈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다. 뭔가를 찾는 듯이 밤하늘을 올려달 뿐이었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어두워서 잘 알 수 없었다. 날씨가 참 좋다야. 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엄마가 이렇게 소란을 부리는데 못 들었으실 리가 없지 않아요? 아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점점 지금 잊고 있던 존재가 나와서 저도 조금은 갑자기 놀랬습니다. 붉은 손가락. 날씨라면 소풍 가기 괜찮겠어. 어머. 아키오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어머니의 태평한 목소리는 그의 신경을 거꾸로 벅벅 긁어서 피로감을 배가시켰다. 아무런 죄도 없는 어머니에게 아키오는 짙은 증오감을 품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밀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어린애가 되었으면서도 바깥에 나올 때는 이따금 지팡이를 꺼내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치매에 걸린 노인네의 마음속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경험자들은 말한다. 지금 그러면 엄마 마사이가 마사이 이제 맞아. 치매 상태라는 네. 거죠? 지금 여기서 처음 나왔어요. 네네. 네. 지팡이는 방울이 대롱거리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아키오 가족이 이 집으로 옮겨왔을 때 그 방울은 즐거운 듯이 그들을 맞아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마저도 귀에 거슬렸다. 어서 들어가, 춥잖아. 내일 날씨가 좋을까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날씨 좋아, 괜찮아.
아마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모양이라고 아키오는 생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내일은 즐거운 소풍날인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날씨가 굳을까봐 걱정을 하다못해 결국 바깥에까지 나와 본 것이다. 현관 쪽으로 돌아와 집 안으로 밀어넣자 마사이는 지팡이를 신발장에 넣고 순순히 올라섰다. 그녀는 맨발 그대로 정원에 나와 있었다. 새까매진 발로 한쪽 다리를 질질 끌듯이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지금 건강 상태가 아니세요, 이 어머니 마사이는. 아키오는 얼굴을 쓱쓱 비볐다. 자신까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만 같았다. 현관 옆에 장지문이 열리고 야이코가 얼굴을 내밀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야. 에? 또 무슨 일 저질렀어? 그 얼굴에 혐오감이 그대로 드러났다. 별일 아니야. 그보다 지금 갔다 올게. 야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나 얼굴이 바짝 긴장되어 있었다. 여보, 조심해. 알았어. 아키오는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내랑 이야기가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남편한테 지금 알아서 갔다 오라 이거군요. 자기 아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혐오스러운데 어머니가 그 잠깐 나와서 말 걸고 했다고. 혐오감을 드러냈다는 게 참 알 수가 없다 이 집안은. 뚜껑을 덮고 상자를 들어올렸다. 사체만 들어올렸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상자를 안은 채 대문 밖으로 나와 자전거 짐칸에 얹었다. 짐칸이 너무 작아서 상자를 줄로 묶기는 어려웠다. 물론 자신이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는 것도 불가능했다. 아키오는 한 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짐칸에 상자를 붙은 채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상상이 갑니다. 그러고 지금 간다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옆으로 간다는 걸까요? 자정을 넘겨 2시 가까운 시간이 터였다. 어슴푸레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아직 몇 집인가 있었다. 깜빡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아키오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다.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래서 버스길 쪽에서 사람이 걸어올 걱정은 별로 없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자동차 쪽이었다. 전차도 버스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가 이 좁은 주택지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 당장 저 앞쪽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왔다. 아키오는 옆쪽에 골목길로 슬쩍 들어가 몸을 감추었다. 일반 통행이라서 자동차가 그곳까지 들어올 염려는 없었다. 이윽고 검정색 택시가 지나갔다. 아키오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기껏 10여 분의 거리였지만 끔찍하도록 멀게만 느껴졌다. 은행공원은 주택가 한복판에 있었다. 광장 주위에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을 뿐인 간소한 공원이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지만 비와 이슬을 피할 만큼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이곳을 근거지로 삼는 노숙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아키오는 자전거를 조심조심 밀면서 공원 한 구석에 설치돼 공중 화장실 뒤편으로 돌아 들어갔다. 그날 아침까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땅바닥이 약간 질척거렸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그는 상자를 안고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며 화장실로 다가갔다. 남자용으로 들어갈지 여자용으로 들어갈지 잠시 망설인 끝에 남자용으로 하기로 했다. 변태 성욕을 가진 자가 저지른 짓으로 보이게 하려면 그쪽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원이 심지어 크지도 않네. 되게 간소한 공원이고 네. 그냥 거기 안에 있는 화장실이랑 또 얼마나 작을까. 그냥 그러니까. 관리도 안 되는 화장실일 텐데 네네. 심지어 지금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일게 할 것인가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름 치밀해요. 근데 맞잖아. 변태 상력자가 저지른 살인 맞잖아. 그건 맞는 말이죠. 네네. 나이가 성인이 아닐 뿐. 남자용 화장실 안은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질 만큼 악취가 피어올랐다. 아키오는 최대한 숨을 쉬지 않으면서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지고 온 손전등의 스위치를 켜고 딱 한 칸뿐인 개인실의 문을 열었다. 안은 끔찍하게 더러워서 아무리 사체라 해도 이런 곳에 소녀를 내버린다는 게 너무도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키오는 손전등을 입에 물었다. 상자를 열고 소녀의 사체를 개인실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되도록 변기에서 먼 위치로 벽에 기대듯이 앉혔다. 하지만 손을 놓는 순간 소녀의 몸은 스스로 미끄러져 옆으로 누워버렸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키오는 하마터면 물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녀의 등에 잔디가 잔뜩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집 정원에서 묻어온 잔디였다. 이 잔디가 증거가 될 수 있어. 과학수사에 대해 아키오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잔디를 분석한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잔디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정도는 금세 알아낼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근처 주택의 잔디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아키오는 손을 내밀어 필사적으로 그 잔디를 떼어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옷 뒤에 누워있는 상태였으니까 스커트며 머리에도 잔디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떼어내는 동안에 문득 깨달았다. 단순히 소녀의 몸에서 잔디를 떼어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 현장에서 남김없이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절망감에 휩싸여 아키오는 바닥에 떨어진 잔디들을 주워 모아 그것을 변기통에 내버렸다. 소녀의 머리카락 속까지 뒤졌다. 아. 무서워요. 이미 무섭다거나 하는 감정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은 무섭지 않네. 마지막으로 잔디가 둥둥 떠오른 변기통에 물을 내리려고 했는데 레버를 내려도 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 그는 허겁지겁 계속해서 레버를 눌러댔다. 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개인실에서 달려나와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둘러보았다. 아. 가느다란 물줄기가 새어나왔다. 그는 장갑을 벗고 양손을 오그려 그 물을 받았다. 어느 정도 고이자 조심조심 개인실로 이동하여 변기통에 부었다. 하지만 그런 소량의 물로 잔디는 흘려내려가지 않았다. 두 손을 그릇 삼아 몇 번이고 오락가락했다. 나는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다. 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틀림없이 경찰에 신고를 할 터였다. 하지만 아키오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여유조차 잊고 있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적인 마음이 그의 행동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었다. 가까스로 잔디를 흘려보내고 아키오는 빈 상자를 들고 바깥으로 나왔다. 잔디는 흘러갔네요. 그리고 상자는 다시 들고 지금 밖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여자애만 놓고. 네. 자전거를 세워둔 곳까지 돌아와 상자를 접었다. 그대로 내버리고 싶었지만 이 상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우려가 있었다. 한 손으로는 들 수 있을 만큼 작게 접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하지만 페달을 저으려고 발에 힘을 넣었을 때 문득 생각이 나서 땅바닥에 시선을 떨구었다. 질척한 땅바닥에 희미하게 자전거 타이어 자국이 나 있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전날 비가 왔다고 아까 한 거 보니까 땅이 젖어 있었고요.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와 신발 바닥으로 타이어 자국을 지웠다. 물론 발자국도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번쩍 들어 자국이 남지 않을 만한 곳까지 나온 뒤에야 다시 올라탔다. 페달을 젓기 시작했을 때는 온몸이 흠씬 땀에 젖어 있었다.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섬뜩한 정도였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스며들어 아키오는 쓰라린 아픔에 얼굴을 찡그렸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제 네. 집에서 나와서 네. 상자에 담아서 네. 화장실로 갖고 두고 집에 돌아왔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 사건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6일을 그러니까 살해가 일어났고 살인이 일어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살해한 시체를 유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무서운데? 9. 현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스미아는 적잖이 긴장하고 있었다. 수사 1과에 배속된 뒤로 본격적인 살인 사건에 참여하는 것 이게 겨우 두 번째였다. 게다가 지난번 주부 살해 사건에서는 선배 형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서 함께 수사에 참여했다는 실감도 만족감도 얻을 수 없었다. 이번에야말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어린애라는 게 영 마음에 걸려 옆에 앉은 사카가미가 지겹다는 듯한 소리를 냈다. 정말 딱하죠. 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업무 얘기야. 이런 사건은 의외로 수사하기가 어렵거든. 어른이 살해되었을 경우라면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캐고 들어가는 사이에 동기라든가 용의자라든가가 저절로 떠오르게 마련이야. 근데 어린애일 경우에는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어. 소문이 파다하게 난 변태가 바로 근처에 살고 있고 그놈이 바로 범인이라면 이야기는 간단하겠지만 그렇다면 뜨내기의 범행이란 건가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머리가 돌아버린 놈이라는 건 분명해. 단지 문제는 어디 사는 어떤 놈이 머리가 돌아버렸는지 겉으로는 도대체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도 어른이면 그런 놈이 접근해 왔을 때 나름대로 감을 잡는데 어린애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다정한 척 접근해 오면 깜빡 속아 넘어가거든. 사카가미는 30대 중반이지만 수사 1과에 배속된 지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이번과 비슷한 사건을 수없이 담당해왔을 터였다. 관할은 내리마 경찰서라. 사카가미가 불쑥 말했다. 요즘 서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한창 기운이 팔팔할 거야. 틀림없이 그는 흥 하고 코를 울렸다.
내리막 경찰서라는 말을 듣고 마스미야는 은밀히 심호흡을 했다. 그를 긴장시킨 것은 큰 사건을 앞두고 느끼는 압력만이 아니었다. 그 사건이 내리막 경찰서 관내에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걸렸다. 내리막 경찰서 형사과에는 그와 관련이 깊은 한 인물이 있었던 것이다. 외삼촌 다카마사의 누렇게 뜬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를 병문안 한 게 바로 며칠 전이다. 그런 터에 자신이 마침 내리막 경찰서 쪽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건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만 같았다. 택시는 주택가 안으로 들어갔다. 단정하게 구획 정리가 되어 자로 그린 듯 똑바른 도로를 따라 분위기가 비슷비슷한 주택이 줄을 잇고 있었다. 생활 수준은 중상쯤 될까? 하고 마스미야는 상상했다. 저 앞에 구경꾼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서 있었다. 경찰차도 몇 대나 와 있었다. 그 앞에서는 제복 경관이 통행하려는 자동차를 우회시키고 있었다. 여기서 됐어요. 라고 사카가미 형사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택시에서 내려 마스미야는 사카가미와 함께 구경꾼들을 해치듯이 앞으로 나갔다. 보초를 선 경관에게 인사를 건네고 출입금지 구역 안으로 들어섰다. 사건 현장이 은행공원이라는 시설 내의 공중 화장실이라고 마스미야는 들었다. 단지 살인 현장인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단순히 사체가 그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뿐이다. 즉 처음에는 사체 유기 사건으로 신고되었다. 하지만 사체에 명확한 타살 흔적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던 것이다. 은행 공원과 맞닿은 도로의 안쪽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공원에 다가가자 그 입구 근처에 아는 얼굴이 있었다. 고바야시라는 베테랑 주임이었다. 하지만 계장인 이시가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호, 빠르시네. 사카가미가 고바야시에게 말했다. 나도 조금 전에 도착한 길이야. 아직 아는 못 봤어. 관할서에서 대강 얘기를 듣고 온 참이지. 고바야시는 담배를 오른손에 끼운 채 대답했다. 왼손에는 휴대용 잿더리가 쥐어져 있었다. 마스미야가 소속된 수사 5개에서는 요즘 몇몇 형사들이 담배를 끊었다. 하지만 고바야시는 금연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싫은 얼굴을 하는 헤비 스모커였다. 사체를 발견한 건 누구래요? 사카가미가 물었다.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래.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공원에 나와 담배 한 대 태우는 게 사는 즐거움이라던데. 흐흐, 그거 건강한 습관인지 불건강한 습관인지 모르겠네. 근데 노인네라서 소변이 잦아.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개인실 문이 묘한 상태로 반쯤 열려 있더래.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여자에게 사체가 버려져 있었다는 거야. 그 할아버지도 참 새벽 바람부터 끔찍한 걸 발견하셨지 뭐야. 수명이 팍 줄어들지는 않으셨으면 좋으련만. 이야기를 하면서 독서를 내뱉는 것은 고바야시의 버릇이었다. 사체의 신원은 파악됐어요? 다시금 사카가미가 물었다. 지금 관할서 쪽에서 유족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확인을 하고 있을 거야. 감식과의 의견으로는 사후 10시간은 지났다는 모양이야. 기동수사대하고 관할서가 지금 뛰고 있는데 범인이 아직도 이 근처에 숨어 있을 것 같진 않아. 막 읽는데 너무 막 숨가쁘게 읽으니까 목이 마르고 막 바삭바삭 타요 정말로. 아, 지금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음, 버린 일에 대해서 음. 경찰이 발견을 했네요, 결국에. 고바야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스미야는 공원 안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네와 미끄럼틀 같은 일반적인 놀이시설은 저 끝쪽에 있고 중앙부는 터치볼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한 빈 공간이었다. 감식과 과원들이 구석진 나무들 틈새에서 뭔가 찾고 있는 게 보였다. 공원에는 아직 들어가지 마. 마스미야의 시선을 알아본 듯 고바야시가 말했다. 감식과에서 찾는 게 있는 모양이니까. 흉기입니까? 마스미야는 물었다. 아니야, 흉기는 아마 쓰지 않았을걸. 이거야 이거. 고바야시는 손가락에 담배를 끼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다. 오. 그럼 뭘 찾는 건데요? 비닐봉투라던가 골판지 상자라든가 뭐 그런 거지. 사체를 넣었던 거. 아, 상자. 역시 베테랑들이네요, 그죠? 네. 현장은 이곳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옮겨왔다는 건가요? 마스미야의 질문에 고바야시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야. 성추행을 할 목적으로 여자애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시끄럽게 구니까 죽였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자 곁에서 사카가미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공중 화장실에서 못된 짓을 한다고? 아무리 변태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야. 하지만 한밤중이라면 한밤중에 어린애가 혼자 돌아다녔겠어? 그리고 그때까지 납치해두고 있었다면 좀 더 괜찮은 장소에 데리고 갔겠지 보통. 그것도 그렇겠다 싶어서 마스미야는 입을 다물었다. 고바야시와 사카가미는 사건의 개요를 들은 시점에 이미 이곳이 살해 현장이 아니라는 감을 잡은 모양이었다. 어허, 관할서에서 나오셨네. 고바야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마스미야와 사카가미의 뒤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마스미야가 돌아보니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이쪽을 다가오는 참이었다. 머리를 말끔하게 갈라놓은 탓인지 황사라기보다 착실한 회사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관할서의 형사는 마키무라라고 이름을 댔다. 피해자 신원 확인 어떻게 됐어? 고바야시가 마키무라에게 물었다. 마키무라는 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쪽은 도저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벌써 수사관이 들어왔다고 하던데 밤 8시가 지나서 부모가 내리막 경찰서에 왔었어요. 버스길 건너편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회사원이랍니다. 막힘을 하는 수첩을 펼쳤다. 피해자 소녀의 이름은 가스가이 유나예요. 지금 경찰에 이미 신고가 들어왔군요. 애가 뭐 실종? 그렇죠. 네. 지금 7살 정도인 여자애로 지금 대충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가스가이 유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길 건너에 내리막 경찰서 길 건너 편에 살고 있었고 밤 8시가 넘도록 어린 7살 여자아이가 오지 않으니 신고를 했겠네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 여자 그런 늦은 시간에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되겠죠. 마스미야도 자신의 수첩을 꺼내 소녀의 이름을 적었다. 마키무라는 부모 쪽의 이름도 알려주었다. 부친은 가스가이 다다히코, 어머니는 나츠코라고 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여기서는 2학년으로 나오네요. 그럼 정확하게는 초등 2학년인가 봐요. 9살이 정도면. 그냥 볼 땐 7살 여자애처럼 좀 작았다라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네. 학교는 여기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어요. 어제 오후 4시경에 일단 집에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출을 했고 그 길로 소식이 끊겼다는군요. 신고를 받은 뒤에는 손이 비어있던 경관이 중심이 되어 자택이며 학교 주변에서부터 역 근처까지 찾아다녔는데 끝내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오후 5시경에 버스길 연도의 아이스크림 집에서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애가 아이스크림을 사갔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쪽 점원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서도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증언했다는군요. 아이스크림이라 고바야시가 중얼거렸다. 그 여자애는 아이스크림을 1개 샀다고 해요. 동행은 없었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집을 나왔을까? 고바야시가 누구에게 알 것도 없이 물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꽤 활발한 여자애였는지 가끔 말없이 어디로 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바야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피해자 아버지 이야기는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지? 라고 마키무라에게 확인했다. 현재 이 동네 집회소를 빌려서 그곳에 대기하도록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도 거기서 들었어요. 만나보시겠습니까? 계장이 아직 안 오기는 했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어이, 자네들도 함께 가자고. 고바야시는 마스미야와 사카가미에게 말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관할 경찰서의 형사나 기동수사대의 수사원이 초동수사를 담당한다. 유족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수사 1과가 사건을 인계한 이상 다시금 관계자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피해자 가족으로서는 몇 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서 지난번 사건에서도 마스미야는 그 점이 몹시 안타까웠다. 또다시 그 우울한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졌다. 10. 오전 10시를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다. 마에하라가의 현관 차인벨이 울렸다. 그때 아키오는 화장실에 있었다. 당황하여 손을 씻고 있으려니 야에코가 인터폰으로 응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인터폰 수화기는 다이닝룸 벽에 붙어 있었다. 아, 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틈을 두고 나서 야에코가 말했다. 아, 네. 알았어요. 아키오가 다이닝룸에 들어가자 야에코는 수화기를 돌려놓고 있는 참이었다. 여보, 왔어. 뭐가? 경찰. 야에코의 눈가가 흐려졌다. 당연히 경찰이지 누구겠어. 아키오의 심장 고독은 그때까지만 해도 조용히 가라앉는 일이 없었겠지만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한층 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체온이 갑자기 쭉 올라간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면서도 등에는 오싹한 한기가 내달렸다. 왜 우리 집에? 몰라. 아무튼 어서 나가봐. 의심을 사겠어.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중간에 몇 차례 심호흡을 거듭했다. 그래도 수렁거리는 심장의 고동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경찰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오미가 소녀를 살해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취했었는지 아키오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쩌면 분명하게 목격자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든 대충 속여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키오는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도 막상 경찰이 찾아왔다고 하니 역시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리가 후루룩 떨릴 것만 같았다. 프로 수사원들을 상대로 아마추어인 자신의 속임수가 어디까지 통할지 전혀 짐작도 가지 않았고 솔직히 끝까지 버텨낼 자신도 없었다. 문을 열기 전에 아키오는 눈을 감고 열심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가슴이 마구 뛰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호흡이 지나치게 흐트러져 있으면 경찰관들도 수상하게 생각할 게 틀림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아키오는 스스로 뇌까렸다. 경찰관들이 집에 찾아왔다고 해서 반드시 뭔가 들통이 났다고 할 수는 없다.
단순히 사건 현장 주변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아키오는 입술에 침을 바르고 한 차례 헛기침을 하고 나서 문을 열었다. 낮은 대문 밖에 거무스레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햇볕에 그을려서 윤곽이 깊은 얼굴에 음영이 한층 더 짙게 보였다. 남자는 아키오를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왔다. 주말에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남자가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잠깐 괜찮을까요? 문짝을 손끝으로 가리킨다. 집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는 뜻인 모양이었다. 오. 그러시죠. 하고 아키오는 대답했다. 남자는 내리마 경찰서의 형사, 이름은 가가 교이치로라고 했다. 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가. 가가. 말투는 부드러워서 형사다운 위압감은 없었다. 하지만 어딘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이었다. 딱 경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그 약간 세련된 경찰 느낌이 좀 나요. 하지만 가까이 하긴 좀 뭔가 무서운. 그러니까 겉으로 막 엄청 무서운 느낌을 주는 건 아닌데 되게 그 묵직한 그 무게감 있죠. 맞아. 경찰들은 다 이런 거 무서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도 형사 일터였다. 즉 많은 수사원들이 현재 이 근처 일대에서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키오는 물었다. 사건에 대해 모르는 척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쵸? 은행공원을 아십니까? 가가 형사가 물었다. 네, 아는데요. 실은 거기서 오늘 아침에 여자의 사체가 발견되어서요. 에? 이라고 아키오는 탄식 비슷한 소리를 냈다. 좀 더 깜짝 놀랐다는 듯한 연기를 하는 게 좋을 테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이라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좀 들리더만. 아, 그런가요? 이른 아침부터 죄송했습니다. 형사는 머리를 숙였다. 아니요, 저 어느 집 아이인가요? 4번지에 사는 분의 따님이에요. 가가는 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피해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게 규칙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긴 여자아이인데요. 그 사진이 눈앞에 불쑥 들어온 순간 아키우는 일순 숨이 턱 막혔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느껴졌다. 사진에 찍혀있는 건 눈이 큼직한 귀여운 여자애였다. 겨울철에 찍은 사진인지 목에 머플러를 둘렀고 위로 올려 묶은 머리채에는 털실 방울이 달려있었다. 그 얼굴에 번진 웃음은 행복감이 가득 넘쳤다. 이 소녀가 어젯밤 자신이 골판지 상자에 넣어 더럽고 어두운 공중 화장실에 버리고 온 그 사건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사체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똑바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예쁜 아이를. 그 생각을 하니 아키오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심정이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실컷 소리를 내지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층으로 뛰어올라가 현실에 등을 돌리고 제가 만들어낸 빈약한 세계에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형사들 앞에 들이대고 싶었다. 물론 그 스스로도 죄를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리 힘이 스스로 이렇게 풀리는 것을 꾹 참고 긴장되려는 얼굴 표정을 필사적으로 다져왔다.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없습니까? 가가는 물어왔다.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지만 지그시 아키오를 응시하는 눈은 섬뜩했다. 역시 경찰. 뭔가 일단 베테랑 느낌이 좀 나요. 이 나이 또래의 여자애라면 이 근처에서도 자주 보는데 일일이 얼굴을 확인한 일도 없고 애초에 낮 시간에는 제가 집에 없어서 회사에 다니시는군요. 예. 그러면 일단 가족분들에게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가족이라뇨? 지금은 어느 분도 안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어느 분이 계시는지 집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와 나오미에 대해서는 덮어주기로 했다. 그러면 부인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아키오는 일단 현관문을 닫았다. 길고 굵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형사의 용건을 전하자 그녀는 혐오감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싫어, 형사를 만난다니. 여보, 어떻게든 해봐. 하지만 형사는 당신한테 물어보겠대. 그런 건 뭐라고든 둘러댈 수 있잖아. 지금 좀 바쁜 일이 있다고든가. 아무튼 나는 싫어. 그렇게 말하더니 야이코는 일어나서 방을 나가버렸다. 어머나.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의심을 살잖아요. 이분 왜 이래? 왜 이래? 그 말 있잖아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대책 없다. 회피가 여기까지 전개가 돼버렸어. 아키오는 고개를 내젓고는 얼굴을 비비며 다시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형사가 억지 웃으며 짚고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아키오는 말했다. 뭔가 지금 바쁜 일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부인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소녀 사진을 내밀었다. 예, 그건 괜찮은데요. 아키오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수고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죄송하다는 듯 가가는 먹이를 숙였다. 문을 닫고 아키오는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나오미의 방에서 소리라고는 들려오지 않았다. 때가 때이니만큼 저도 텔레비전 게임은 못하겠는 모양이었다. 허. 맞은편 방문을 열었다. 그곳이 부부 침실이었다. 야이코는 병대 앞에 앉아 있었다. 물론 무슨 화장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 형사는 갔어? 아니, 당신한테 이걸 보여주래. 아키오는 사진을 내밀었다. 우리 집에 왜 온 건데? 몰라. 아무래도 이 근처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는 모양이야. 목격자 정보를 수집하는 걸 거야. 형사한테 이런 예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해줘.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당신도 한번 사진을 봐도. 왜? 우리가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자각하기 위해서. 여보, 무슨 소리야? 오. 이제 새삼스럽게. 야이코는 고개를 돌려 옆을 향한 채 말했다. 됐으니까 아무튼 봐도. 싫어. 보고 싶지 않아. 아키오는 한숨을 내쉬었다. 소녀의 천사 같은 웃음을 본다면 자신의 결심이 깨어지리라는 것을 야이코도 알고 있었을 거다. 그는 발길을 돌려 방을 나왔다. 맞은편 방의 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원래 자물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오미가 제멋대로 갖다 붙인 고리식 자물쇠였다. 잠깐 여보, 뭐 하는 거야? 야이코가 그의 어깨에 손을 짚었다. 녀석에게 보여줄 거야. 그런 짓을 해서 뭘 어쩔 건데. 반성하게 해야지. 지가 한 짓을 똑똑히 알려주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나오미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 방에 내내 틀어박혀 있지. 아니, 녀석은 도망치는 것뿐이야.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그렇다고 해도 야이코는 얼굴을 찌푸리고 아키오의 몸을 흔들었다. 지금은 그냥 가만둬. 전부 끝난 다음에. 제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면 좋잖아. 뭘 꼭 이런 때 일부러 애를 괴롭히냐고. 당신, 그러고도 아버지야? 어.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뛰어넘는 게 선결 문제였던 것이다. 하지만 과연 끝까지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는 과오를 범한 아들과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눌 날이 정말로 오기나 할까? 현관으로 다시 돌아와 사진을 형사에게 돌려주었다. 물론 아내는 본 적이 없다고 한다는 대사를 곁들였다. 그렇습니까? 네, 패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가가는 사진을 품고 다시 챙겨 넣었다. 이제 됐어요? 아키오는 말했다. 예, 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가가는 바로 옆에 정원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아키오는 가슴이 덜컹했다. 아직도 무슨? 이상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라고 가가는 전제를 달았다. 이 덱 잔디는 어떤 종류죠? 잔디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져 나왔다. 잔디 종류를 모르십니까? 글쎄, 전부터 정원에 있던 거라서 잔디를 깐 게 아주 오래전이에요. 이 집이 원래 부모님 때부터 살던 곳이라서. 아, 그러십니까? 저 잔디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사는 웃는 얼굴로 손을 저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아침에 걸쳐 혹시 집을 비우신 적 있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아침이라 글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아키오가 물어보려고 했을 때였다. 정원 쪽으로 난 다이닝룸의 유리문이 드르륵 열렸다. 아키오는 흠칫해서 그쪽을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는 참이었다. 가가도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저분은 어머니세요. 하지만 대화는 좀 곤란해요. 여기에 노안이 생겨서. 그렇게 말하고 아키오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래서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어머니는 뭔가 중얼거리면서 쪼그리고 앉아 줄줄이 늘어선 화분 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아키오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뭐해? 장갑이라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장갑? 장갑을 안 끼면 혼이 나. 어머니는 아키오에게 등을 돌린 채 화분 앞에서 부스럭거리고 있다가 이윽고 일어서서 아키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손에는 더러워진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아키오는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한기가 느꼈다. 그 장갑은 어젯밤에 그가 사용했던 그 장갑이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사체를 처분하고 온 뒤에 장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서 집 안 어딘가에 내저버린 모양이었다. 이거 끼면 되지요, 아저씨?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형사에게 다가가 양손을 그의 얼굴 앞에 쑥 내밀었다. 어머니 뭐해? 이거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제 됐으니까 집 안에 들어가서 놀아. 비가 올 거라고.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귀를 알아들은 아이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다이닝룸으로 올라갔다. 오. 그 상자 옮길 때 썼던 그 장갑 장갑. 어머니가 찾으셨어요. 장갑. 어떡할 거야? 활짝 열려있던 유리문을 닫고 아키오는 현관 쪽을 보았다.
가가 형사가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어머니가 저런 상태라서요. 아키오는 머리를 긁으며 다시 현관 앞으로 갔다. 그래서 수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힘드시겠네요. 집에서 돌봐드리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뭐... 아키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이제 그만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바쁘신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아키오는 그 자리에 선 채 눈으로 배웅했다.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소녀의 옷에 묻어있던 잔디가 생각나서 아키오는 숨이 막혀왔다. 네, 이렇게 10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데 다음 이야기를 네 기다려주세요. 일건님과 벌레가 또 이어서 어떻게 해? 나 지금 너무 궁금한데 장갑이 발견이 됐고 네. 근데 그 어머니가 찾으셨다는 게 음. 참 그러니까 이미 남편 아키오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장갑을 어디에 벗어 일단 증거를 그렇게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그쵸, 심리를 그쵸.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장갑을 어머니가 그러니까. 형사 앞에 내밀었을 때. 근데 저는 더 놀라웠던 게 그 어린 아이 그 유나 맞아요. 네네. 유나의 사진을 아내 보고도 봐 너도 봐 그리고 네. 나오미 너도 봐 하고 싶었지만 야이코가 말려서 못 보여줬는데 그 마음이 뭐였을까 싶은 거예요. 죄는 너희가 저질러 놓고 내가 다 떠넘기라고 그 아픔은 그 무서움 그 책임은 나보고 다지라고 야 같이 책임져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희도 똑똑히 머릿속에 이 아이의 얼굴을 기억해. 이 느낌으로 전 다가왔었거든요. 지금 아키오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어요. 네네. 나오미나 야이코는 뭐 그냥 겉모습, 표정 정도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키오도 참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떠안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껏 회피해 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갑자기 한꺼번에 떠안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야. 약간 이 느낌도 사실은 느껴져요. 약간의 그 죄책감과 지금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의 사진을 봐야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지.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아슬아슬해요. 맞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 맞아요. 진짜 이 표현이 딱 맞는데 아슬아슬. 와. 어머니가 장갑을 딱 들이댔어. 근데 그리고 지금 또 가가가 드디어 나왔어요. 가가가 나왔어요. 진짜 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스미야가 되게 어떤 관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오래전에 인연이 된 인물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또 가가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좀 이게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할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가 형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네. 가가 형사의 지금 이 신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질문 할 때 나오는 이미지나 거기서 퉁겨져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보통이 아니고요. 사람. 보통은 아니지. 정말 보통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고 진짜 중심축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느낌? 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절대 겉에서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 영화에서 형사 역할로 많이 나왔던 사람들, 영화 배우들,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사실은 송강호 배우도 생각은 났는데 딱 맞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 막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상상하면서 듣기 들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가가에게 어울리는 가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4885가 저는 생각나는데 김현식 김현식? 아저씨 추격자 아. 그래서 4885 너지 하는데 물론 이미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서는 정말 말 그대로 온몸을 그냥 부딪히는 사람이긴 한데 뭔가 약간 조금 얼굴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 약간 어색한 웃음. 어색한 웃으면서 뭐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살짝 물러나는 모습이 떠오르긴 했는데 네네. 앞으로 또 읽어보면 계속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의 배우가 스쳐갈지 그걸 보는 것도 관전잼? 네, 그럼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님 인사를 우리 해보죠. 근데 너무 떨려서 인사도 못하겠어 사실은. 네, 드디어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졌고 네. 앞으로 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붉은 손가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로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써가봅시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거둬서 좀 죄송합니다. 민망하네요. 네, 편집할 때 짜증나게 욕할지도. 그러니까 혹시 제가 너무 많이 틀려도 너무 마음에 여기서도 지금 틀리면 어떡해요? 빨리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도 같이 함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함께하는 읽어. 블랙 약속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